과거랑 다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닷컴 버블의 비유를 할 때 가장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건 네. 닷컴 버블 땐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길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될 것 같아라고 하니까 예전에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벤처 붐이 불었을 때는 수도꼭지 만들겠다 이러면서 벤처 인증 받으면 돈 막 엄청나게 투자 받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겪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겪어본 사람들이 오히려 흥미로운 게 지금 거의 다 이분들이 이제 그 의사결정자들에 있는 거예요. 닷컴 버블이 우리가 말하는 90년 2000년대 있었을 때 그때 그걸 보고자 하는 주니어 세대들이 그때의 경험을 갖고 지금 리더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도 그때처럼 말도 안 될 범위로 가진 않겠다.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점검해서 최적의 솔루션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사를 비교하여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입 보장은 크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특히 기존에 가입하셨던 실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점검이 필요한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보장 분석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하게 분석한 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보험을 리모델링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에는 경제적 본능 방송 보고 신청했다고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주입니다. 소장님은 한 달에 AI 구독료가 얼마나 나가세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네. 하나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래도 직원 한 사람 분량은 아닌데 그래도 세 자릿수는 간 것 같아요. 100만 원대. 네. 와. 왜냐면은 요즘에 서비스들이 다 비싸져가지고 네. 예전에는 우리가 뭐 챗GPT나 이런 거 무료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초반에 이게 한 22달러니까 지금 뭐 환율로 치면 대략 3만 원 조금 안 되는 뭐 3만 원 좀 넘는 요 정도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녀석들이 갑자기 똑똑해지면서 뒤에 0이 하나씩 더 붙었어요. 네. 그래서 제일 비싼 모델들이 거의 다 막 200달러가 넘어갑니다. 제일 비싼 AI가 뭐예요? 지금 구독. 지금 상황에서 뭐 제가 쓰는 것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큰 것들은 다 제일 비싼 걸 쓰니까 챗GPT, 뭐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200달러, 220달러짜리 쓰니까 그 세 개만 해도 뭐 거의 100만 원 조금 안 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 외에 또 그록이나 이런 서비스 전에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쓰다 보니 어느덧 100만 원 거의 다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효율은 그만큼 뽑는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직원 한 사람 이상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어서 제 입장에서 보면은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때 뭐 그렇게 좀 과투자하면서 쓰고 있지만 청취자분들도 하나 정도는 너무 비싼 거 말고 한 20달러짜리 하나 정도는 해보시면 좋을 수준으로 됐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하면은 떠올리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팔런티어 뭐 되게 많은데 네. 뭐 그 회사들이 다 AI 하고 있지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그 기업 하나하나가 뭘 하는지 알고 투자해?라고 물어보면 그건 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눠서 우리가 AI 회사들을 보면 좋을지. 네. 이거를 좀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 우리가 컴퓨터 쓸 때랑 좀 비유를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뭔가 컴퓨터로 문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컴퓨터요. 그죠, 컴퓨터를 사야 되잖아요. 그 컴퓨터를 사는 하드웨어나 인프라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라고 하는 게 내 컴퓨터에서 다 돌아가면 좋겠지만 엄청난 데이터와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는 단순한 내 컴퓨터 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나 우리가 말하는 클라우드 공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는 회사들 이른바 우리가 인프라 회사라고 하고요. 네. 제일 대표적인 회사들이 뭐 예를 들면은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클라우드 플레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데이터 센터 자체를 운영하는 뭐 요즘에 코어위버라든지 이런 회사 그리고 또 그 데이터 센터 안에 그럼 중요한 칩들이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네. 우리로 치면 컴퓨터 안에 컴퓨터가 잘 되려면 뭐 CPU도 있어야 되고 뭐 그래픽 카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 최근에 이제 총화로 불리는 회사가 이제 엔비디아인 거죠. 엔비디아의 GPU를 기반으로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릴 때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니 결국에는 이 회사가 뜨고 있고 또 거기에 또 우리가 컴퓨터도 보면 컴퓨터가 느린데 그러면 이제 메모리 막 사야 된다, 램 사야 된다 이러잖아요. 네네. 비슷하게 GPU가 또 잘 돌아가려면
그 안에 HBM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죠. 네. HBM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잘하니까 이런 인프라 회사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컴퓨터처럼 뭔가 설치가 됐어요. 그럼 이제 그 안에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잖아요. 네. 그 프로그램을 까는 회사 같은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오픈 AI 같은 회사죠. 그래서 이런 인프라 공간 안에서 AI 서비스를 직접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챗GPT를 만든 오픈 AI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뭐 우리가 뭐 오피스 렌즈, 윈도우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초기 투자자이자 거의 지금까지도 유일한 거의 기업 투자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러니까 이제 오픈 AI 초창기부터 투자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기술을 그럼 우리 거에 갖다 쓸 수 있게 해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오픈 AI 기술을 갖고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오픈 AI가 급성장할 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원래 우리가 원조인데라고 한 데가 이제 구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구글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챗 GPT가 나오기 전부터도 이러한 방법론들은 구글에서 만들었는데 구글은 이거를 서비스화를 좀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챗GPT를 많이 쓰게 되면서 최근에 예전보다 덜 하게 된 행동이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구글 검색이요. 그렇죠. 검색을 안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구글은 검색을 통해 돈을 버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도 알았던 거죠.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막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검색을 덜 할 텐데 네. 그럼 이제 안 되겠는데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예전 전통 산업에서 비슷한 딜레마가 있었는데 이걸 이른바 코닥의 딜레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코닥이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연구 개발은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상용화를 안 하고 있던 거예요. 네. 왜냐면 이거 만들어지면 필름 안 사니까. 그렇죠. 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기업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막 내놨거든요. 뒤늦게 내놨지만 이게 예전의 기술을 만들어 놓고 시간이 지나서인지 시장을 뺏겨서 결국 이제 퇴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초창기에는 구글을 그렇게 불렀었어요. 네.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는 야 이거 구글이 코닥처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 챗GPT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구글에서도 바드라고 하는 비슷한 서비스를 냈거든요. 네네네네. 예, 근데 얘가 한번 나오자마자 망신. 헛소리를 막 네. 하는 거예요. 이게 망신이 왜 컸냐면 예를 들면 AI가 지금도 잘못된 답변을 종종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망신이었느냐? 그 잘못된 답변을 그대로 구글에서 믿고 광고에 그걸 그대로 실은 거예요. 그것도 네. 영상 광고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아니 그 엄청난 구글도 AI가 실수한 거를 못 잡아내서 사람들이 이럴 정도야?라고 하니까 주가가 확 떨어졌죠. 네. 근데 오히려 그 이후에 구글이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와신 상담이라고 할까요? 제대로 이제 이를 갈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최근에 구글 제미나이 3라고 하는 거의 챗GPT를 능가하는 수준의 이 서비스가 딱 등장하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그게 참 재미있는 게 챗GPT 처음 등장했을 때 이 구글의 그 제미나이를 만들기 전이죠. 구글에서 코드레드라는 걸 발령을 했었어요. 완전 비상 발령이죠. 우리 망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완전히 가야 된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3년 전 챗GPT가 처음 나오자마자 코드레드를 구글에서 발령하고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막 구글 창업자도 모이고 막 그때부터 이렇게 막 3년 온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네. 오픈 AI가 코드레드를 발령했어요. 제미나이 때문에. 네. 그래서 딱 3년 만에 정말 이 판이 뒤집힐 정도로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시장들이 막 늘어나는 거죠. 그걸 또 보고 있었던 이제 뭐 다른 회사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또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클로드라는 서비스를 냈고 또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일론 머스크가 네. 실은 일론 머스크도 오픈 AI 공동 창업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나도 이제 참전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록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제 최근에 내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 플레이어들이 있고요. 그럼 이 서비스들 그리고 이런 AI 엔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하는 회사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그런 응용하는 서비스 회사 중에 아마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회사는 아마 팔란티어 같은 회사겠죠. 그러니까 팔란티어 같은 회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국가적 문제나 기업의 문제나 이슈가 있을 때 그거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서 해결해주는 이게 이제 팔란티어의 어떤 본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팔란티어는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AI 엔진들을 갖고 응용을 해서 솔루션을 내놓는데 이 AI 기술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특화돼서 만들어내는 이런
일종의 그 솔루션 혹은 컨설팅에 가까운 회사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그래도 좀 큰 그림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음. 팔란티어였거든요. 팔란티어가 올 한 해 엄청 올랐어요. 네, 주가도. 근데 팔란티어는 뭐 하는 회사야? 그러면 방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막상 팔란티어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 정부 상대로 많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B2G라고도 얘기를 하긴 음.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완전 가령 어떤 일을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팔란티어 같은 회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베일에 가려져 있던 회사이긴 맞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저도 팔란티어가 상장을 할 때 아니 이 회사가 상장을 할 수 있어? 이랬거든요. 어. 왜냐하면 뭐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이게 완전히 맞을 수는 있지 않습니다. 팔란티어의 역할을 우리나라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약간 국정원 같은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어떤 정부에서 요구하는 엄청 디테일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로 뭐 수사라든지 아니면은 범죄, 테러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이런 역할들, 이제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주는 다양한 방법론과 데이터 분석을 갖고 있던 회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되게 숨어있던 회사였죠. 특정 국가의 어떤 이슈나 아젠다를 다뤄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된 거죠. 상장을 하게 되면서는 조금 더 산업적인 면으로 지금 앞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제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뭐 HD 현대나 이런 데들도 팔란티어랑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데이터로 해결하는 문제가 최근에 이제 산업이나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팔란티어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서 상당히 왕왕 나오는 이유가 결국엔 이 AI를 가지고 가장 이제 효율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서도 이미 팔란티어가 쓰이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도 실제로 이 팔란티어의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그 특정 국가에서 만약 이쪽 국가에 뭔가 공격을 할 신호가 올 것 같다라는 것들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말하는 예전에 그 어떤 그 영화들에서 나오는 것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것처럼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되면 공격 공습 경보가 오니까 빨리 피해야 돼요라고 하는 형태의 메시지를 준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보셨겠지만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든지 어. 혹은 예를 들어서 특정 테러리스트들이 몰려 있는 곳들을 예측을 해서 거기에 미사일을 쏘게 하는 데이터를 준다든지 이런 형태들의 것들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팔란티어를 보는 기업들의 시선들이 좀 좋은 쪽도 있고 안 좋은 쪽도 있고 뭐 그렇게 그렇겠네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회사는 전쟁이 많이 날수록 쉽게 말하면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회사인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해야 되냐 뭐 이런 논란까지 있는 좀 여러 가지의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회사이긴 한데요. 그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이 AI라는 것들이 성능이 좋아지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일상과 상황과 일뿐만 아니라 정말 뭐 전쟁 아니면은 어떤 사회 변화까지 이끌 수 있겠구나라고 네.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듣다 같습니다. 보니까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그 보안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국가 기관에서 아무래도 뭐 네. 테러리스트들이 어디 있는지, 어디 많이 몰리는지, 아니 언제 공습 경보가 울리는지 이런 것들 데이터는 사실 국가에서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팔란티어가 수주할 수 있는 국가들은 약간 비미국권들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 테러리스트를 잡는 우리는 정말 멋진 회사다,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를 쉽게 말해서 학살하는데 이 AI 기술이 쓰이는 거 아니닌가라고 이제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젠다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카운터, 그러니까는 이제 말씀하신 미국 쪽이 아닌 곳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런 기술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헤게모니 싸움까지 이 AI가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팔란티어가 말씀하신 그런 이슈들 때문에 보안이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온톨로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조금은 공개가 덜 되고 있는 뭐 이유와 맥락도 뭐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팔란티어는 어떻게 보면 되게 AI 사업 중에서 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팔란티어 말고도 아까 왜 인프라를 까는 회사로서 뭐 엔비디아,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또 독보적인 회사라고 하면 어디까지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주식 전문가다 보니까는 아마도 주식 쪽이신 것 같긴 한데 글쎄요. 뭐 예를 들면은 말씀하셨던 뭐 인프라 쪽에서는
클라우드를 해야 되니까 네. 클라우드 회사들 중에서는 뭐 우리가 이제 기존에도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제 아마존 AWS라든지 아니면 이제 실은 앞서서도 소프트웨어를 그냥 쉽게 표현을 했지만 구글 같은 경우도 실은 이 클라우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보통 클라우드 쪽에서의 빅3라고 하면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이 클라우드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연동하고 연결하는 데 있어서 되게 문제가 됐다가도 또 이제 사람들에게 결국 이 회사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불리는 회사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회사거든요. 네. 이 클라우드 플레어 요즘에 보면은 챗GPT가 가끔씩 먹통이 될 때가 있는데 그 먹통이 되는 원인을 찾아보면 챗GPT가 아니라 클라우드 플레어 때문에 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쉽게 네. 말해서 이 회사가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연결하는 되게 중요한 병목점들에 이 회사의 기술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뭔가 잘못하면 마치 도로가 쫙 연결되다가 톨게이트 연결되는 데가 갑자기 끊겨서 사람들이 못 가는 것처럼 네. 이런 좀 병목점들에 이 클라우드 플레이어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도 좀 최근에 주목받는 것도 있고요. 뭐 그 외에 또 뭐 우리가 말하는 최근에 또 주목받는 게 전력 쪽, 네. 전력. 그러니까 데이터 결국에는 센터.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도 필요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방 이제 그 잠시만요. 우리가 말하는 원자력 쪽, 네, 원자력 네.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많은 전기 관련된 회사들도 주목받는 이유가 거기 있다. 뭐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전히 일각에서는 이제 닷컴 버블 때처럼 AI 버블이 지금 낀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간 인간의 생애로 쳤을 때 네. 지금 AI가 뭐 신생아, 유아, 뭐 유치원생, 네. 초등학생 이렇게 나눈다면 어디까지 온 것 같으세요? 글쎄요. 지금 이제 우리가 AI 전체 그림을 보면 가능성을 발견해서 약간 중학생 수준 정도? 꽤 컸네요, 그래도.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춘기에 들어선 중학생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잘 지내야 이제 네. 이게 급성장할 거냐 아니면 삐뚤어 갈 거냐 뒤로 갈 거냐 이게 되게 정해지는 시기잖아요. 네. 저는 지금이 딱 그 정도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요? 이 친구가 잘 음. 극복해낼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 알겠지만 이 사춘기를 겪기 위해서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주변이 같이 도와주고 함께 해야 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AI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속도나 범위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 요즘에 어떤 식으로 비유를 많이 하냐면 지금의 상태를 이제 도로를 까는 인프라에 되게 비유를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HBM이든 아니면은 GPU든 데이터 센터든 이런 건 결국 다 고속도로를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4차로를 깔 거냐, 네. 8차로를 깔 거냐 이거랑 지금 비슷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있는 AI 서비스들이 지금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비스가 등장하는 자동차들이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한 4차선 정도 달릴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한데 지금 진행 상황을 보니까 4차선으로 택도 없다. 그래도 한 10차선은 적어도 있어야 이게 될 것 같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도로를 투자하는 쪽에서 야 그럼 10차선을 깔려면 더 많은 지금 뭐 예를 들면 아스팔트도 필요하고 뭐도 한데 모자르니까 빨리 더 주문해. 네. 빨리 만들어. 막 지금 그러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가 다 그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GPU도 계속 막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HBM도 필요하다는 상황인데 네. 그럼 이제 이 상황이 조금 지속이 됐을 때 사람들이 갑자기 근원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그렇게 많이 타야 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 산업이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네. 혹은 갑자기 이 자동차들이 깔리고 있는데 정말로 혁신적인 기술이 나와서 사람들이 굳이 자동차를 안 타고 비행기를 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다 투자한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랑 다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닷컴 버블의 비유를 할 때 가장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건 네. 닷컴 버블 땐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길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될 것 같아라고 하니까 예전에 정말로 뭐 우리가 말하는 벤처 붐이 불었을 때는 수도꼭지 만들겠다 이러면서 벤처 인증 받으면 돈 막 엄청나게 투자받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겪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겪어본 사람들이 오히려 흥미로운 게 지금 거의 다 이분들이 이제 의사결정자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닷컴 버블이 우리가 말하는 90년 2000년대 있었을 때 그때 그걸 보고자 하는 주니어 세대들이
그때의 경험을 갖고 지금 리더의 위치에 있으니까 네. 그래도 그때처럼 말도 안 될 범위로 가진 않겠다라고 충분히 하는. 데스킹할 능력이 생겼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열풍을 주도하는 회사들이 과거와 다르게 이미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닷컴 버블 땐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스타트업들이 우리 뭐 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면 막 몇백억 몇천억씩 투자를 받았는데 네.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이 그 쉽게 말하면 도로 까는 거 말고 자동차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잖아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시겠지만 현금 보유고가 너무 넘쳐났던 그렇죠. 회사들이란 네, 네. 말이에요. 그 회사들이 이게 기회가 올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크게 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만약에 어느 정도의 거품이 있더라도 그 거품이 그 전 이제 아무것도 없었을 때 시작했던 닷컴 버블보다는 좀 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의 기대감인 거죠. 근데 실체가 있다 이제. 그렇죠. 실체가 있는 거죠. 마치 야 비행기 우리가 개인 다 타고 다니면 좋겠지만 그거 쉽지 않잖아.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훨씬 걸릴 거고 하늘에 비행기가 그렇게 수만큼 떠다니면 어려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어느 정도의 현실적인 이제 타협안으로 보는 것처럼 이제 도로를 깔면서 지금 그런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방향성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야 이거 별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야 이거 이렇게 해봤자 뭐가 달라? 이 10차선 가는 거랑 5차선 가는 거랑 효율성이 별로 없는데? 라고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하면 마치 이제 특정 도로가 엄청나게 넓게 깔아놨다가 자동차가 안 다녀서 통행료 못 받아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AI에 대한 어떠한 시각이나 시선이 어디까지 가는가가 결국에는 같이 연결되는 어떤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운데 저는 이제 개별 기업들 좀 알아보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크게 뉴스가 됐던 게 네. 에이펙 때였어요. 에이펙 때 젠슨항이 와가지고 26만 장을 네. 팔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환호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엔비디아가 GPU 26만 장을 우리나라에 파는데 오히려 사는 우리가 거의 한 13조 정도 든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고마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뭐 정리를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는 거의 전쟁으로 치면 비축 물자가 됐는데 13조를 들고 저 좀 주세요. 그래도 이제 전 세계에서 아니야 너네 말고 먼저 줄 때가 있어라고 줄 서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줄 서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은 전쟁을 치르는 국가에서 우리가 무기 너네한테 먼저 줄게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원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럼 이게 과연 우리가 그냥 감사합니다만 할 거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하는 전략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주진 않을 거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전 세계에서 독점적인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전 세계에 있는 데들이 잘 줄 서 있어요. 근데 줄 서 있는 순서를 바꾸면서라도 특정 국가에 주겠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 국가에 주면 우리한테도 좋은 거나 도움이 되거나 필요하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GPU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지만 실은 이제 AI를 이제 어떻게 보면 훈련시키거나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GPU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원래 예전에 조금 요 얘기를 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컴퓨터에 비유를 했잖아요. 네. 근데 컴퓨터 본체로 치면 예전에는 계산을 시키는 게 뭐였을까라고 생각하면 CPU였단 네, 말이에요. 네. 그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CPU가 아니라 GPU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GPU가 갖는 의미가 큰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지난번도 우리 깐부 회동이 있었잖아요. 네, 네, 치킨 네. 회동이 있었지만 그 치킨 회동 이후에 젠슨항과 그리고 이제 그 현대 삼성의 총수가 뭐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네. 그분들이 게임 페스티벌에서 지포스. 네, 지포스 네, 페스티벌이죠. 엔비디아에서 만든 그래픽 카드가 지포스잖아요. 지포스 페스티벌에서 갑자기 지포스 총 같은 걸 들고 막 맞아요. 게임쇼처럼 네. 즐겼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상징적인 의미인 게 원래 이 엔비디아가 하던 게 게임 그래픽 카드였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픽 카드가 생겼을까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CPU라는 게 원래는 계산을 해주는 녀석이거든요. 컴퓨터에서. 근데 이 CPU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정확하고 꼼꼼하게 탁탁탁탁 정확하게 해요. 그런데 이 계산을 컴퓨터에서 할 게 갑자기 많이 생기기 시작한 게 네. 게임 때문입니다. 아, 그쵸. 네,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도 게임 즐기셨던 세대들은 엄마 나 컴퓨터 업그레이드 해야 돼. 게임이 느려 안 돌아가 이러잖아요. 게임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예를 들면 제가 뭔가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그럼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얘가 5초 걸리느냐 10초 걸리느냐 10초를 참아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는데 제가 공격 버튼을 눌렀어요. 네. 근데 공격이 5초 있다 돼요. 아, 그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네. 그럼 게임에서 뭐가 중요할지 생각을 해보세요. 게임에서 그래픽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버튼을 눌렀을 때 정확하게 빨리 되는 게 중요할까요? 정확하게 빨리 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 걸 GPU가 잘해요. 네, 그러니까 CPU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계산을 쫙 정확하게 하는 걸 잘하는데 GPU의 특징은 어떤 특정 이슈를 무식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걸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CPU와 GPU가 같이 있었던 이유가 CPU가 기본적인 여러 가지 처리를 하고 있을 때 그래픽처럼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거나 빨리빨리 그 자리에서 1초 지나면 약간 깨져도 그렇게 하는 거를 되게 잘하는 쪽에 특화된 게 이 그래픽 카드라는 게 처음에 나오고 나서부터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그래픽 카드를 나오고 나서 이 연산하는 방식이 이제 AI 연구자들에게 갑자기 눈에 띄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에 눈에 띄었던 건 암호화폐 때입니다. 암호화폐 네네. 채굴을 하려면 이 채굴이라고 하는 행동이 엄청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계산을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하면 무식하게 네. 하나만 꾸준히 빨리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CPU를 시켜봤다가 잘 이건 너무 느리고 비싼데라고 했다가 GPU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를 기반으로 했었던 프로세서를 시켜봤더니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한창 올랐을 때 그래픽 카드를 못 구해가지고 다들. 맞아요. 네. 그때랑 지금 비슷한 이제 네. 현상이 생긴 거죠.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이 엔비디아가 이 그래픽 카드를 만들 때 또 하나의 되게 재밌는 기술을 발전시켰는데 뭐냐면 컴퓨터 성능은 좀 떨어져도 갑자기 게임이 막 좋아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래픽 카드를 더 좋은 걸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데 네. 게임 회사들은 더 좋은 게임을 만들고 싶은데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용산을 많이 다녀보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가 2개씩 꼽혔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엔비디아에서 그러면 무식하게 계산을 잘해주는 그래픽 카드인데 이 우리가 이거 하나 만드는 게 성능이 떨어지니까 이 2개를 붙여볼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컴퓨터 한 대에 이 그래픽 카드를 2대를 넣기 시작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2대가 완벽한 처음에는 당연히 2배만큼은 안 되지만 속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2개를 연결하는 기술도 이제 그래서 그때서부터 좋아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이른바 병렬 처리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 보면 GPU를 하나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연결을 하잖아요. 네. 그 연결 기술도 어떻게 보면 게임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가지 하나를 되게 빠르고 무식하게 잘 처리하는 이 행렬 처리를 할 때에 특화되어 있는 능력. 그다음에 이게 한 칩으로 모자랄 때 여러 개를 연결할 때도 정말 이게 하나처럼 돌아가게 하는 병렬 처리 능력. 이 2가지를 키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암호화폐 쪽에서도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빠르게 할 수 있으면 빨리 채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돈만 넣으면 되니까.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AI 연구자들도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식들이 갈수록 되게 큰 데이터들을 한 방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CPU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쪽 이제 AI 쪽에서 좀 아버지라고 불리는 앤드류 융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GPU로 한번 해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게임 회사가 암호화폐 그러니까 암호 채굴의 대왕이 됐다가 갑자기 AI 시대의 선구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갑자기 AI 쪽에다 연구자들에게 그런 GPU를 공급을 하기 시작하니까 잘 되는 겁니다. 그렇더니 어떻게 되느냐? 모든 연구자들이 갑자기 이 엔비디아의 GPU 기반으로 하는 개발 언어들이 있거든요. 네. 쿠다라고 불리는 네. 게 있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다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상황에서 시간이 쭉 지나다가 챗 GPT라는 게 딱 폭발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엔비디아 이거 있어야 돼라고 네. 하게 온 거죠. 뭐 락인이 돼버린 그렇죠. 거죠. 락인이 네.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줄 서 있던 거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엔비디아 주세요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필요한 이유 첫 번째가 그러면 이 GPU 안에 들어가는 아까처럼 이 GPU가 똑똑해지고 여러 가지 연결을 했는데 그럼 오히려 요즘에 병목이 어디서 생기냐면 메모리라는 데서 병목이 생기는 거예요. 메모리. 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이제는 GPU가 너무 많아지니까 우리가 물을 마시는 거 치면 이제 이 목구멍이 되게 넓어진 거예요, 사람이. 네. 근데 물을 마시는 빨대는 여전히 얇은 거예요. 그래서 어. 메모리가 이 빨대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빨대가 여전히 얇으니까 이 빨대가 두꺼워지지 않으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하이닉스랑 삼성 네. 있죠. 거기에서도 HBM. 계속 쌓고 있죠. 그렇죠. 네. 쌓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빨대 두께를 계속 늘려보는 거예요. 네. 아니면 빨대를 어떻게 연결을 하든지.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GPU가 좋아져도 HBM이나 이런 게 안 좋아지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GPU가 공급이 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번에 뭐 하겠다고 얘기했느냐, 수많은 여러 가지 중에 AI 팩토리 만든다고 하는데 AI 네. 팩토리를 만들면 결국 AI GPU를 통해서 HBM을 더 많이 만드는 쪽에 투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GPU를 만들 때 필요한 HBM이 필요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공급자들이 저기한테 잘 주니까 그럼 자기들 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를 계산하는 네.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원래 GPU가 엄청 낮는데 GPU만 있을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TPU 이런 것도 그렇죠. 최근에 TPU가 되게 주목받고 있죠. 네. 왜 주목받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우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줄 서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에. 근데 엔비디아가 안 줘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내가 손가락 빨고 만들어야지. 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은 시도한 게 TPU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아마존에서도 자체 AI 연산칩을 만들고 있고 네. 그리고 구글에서 만든 연산칩이 TPU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수많은 회사들이 이런 연산칩을 애플도 그렇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잘 안 됐다가 최근에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게 구글의 TPU인 거예요. 네. 왜냐면 구글이 워낙 수많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다 보니까 이번에 제미나이 3가 나오면서 우리가 TPU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이걸 잘했어라고 이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라 구글도 이런 쪽을 꽤 그렇듯이 하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허들은 있어요. 어떤 허들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GPU로 프로그래밍 할 때 들어가는 이 쿠다라는 모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엔비디아 기반으로만 연구를 해왔던 사람은 TPU를 그러니까 구글의 그 칩을 써서 하려면 이 소프트웨어를 다시 배워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이미 몸값이 높은 예를 들면 뭐 수십억 받는 AI 엔지니어예요. 그럼 네. 아니 내가 왜 굳이 글로 가? 나는 그냥 GPU만 해도 할 게 많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글에서는 야, 우리 회사에서 하려면 무조건 TPU를 써야 돼. 네. 이러니까 구글 기반의 엔지니어들이 올라오니까 실제로 같이 좋아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네. GPU가 됐든 TPU가 됐든 메모리는 우리 거 써야 HBM을 된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회사들이 올라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우리한테 안 주고 저 구글한테 더 많이 주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되게 좋은 파트너로서 잡고 있어야 돼요. 어... 그러니까 그런 맥락들이 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AI가 중학생 수준이다. 네. 그럼 이게 이제 어른으로 갈 때 되게 중요한 병목정 중의 하나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게 바로 피지컬 AI라는 영역이거든요. 로봇. 이제 단순한 로봇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피지컬 AI.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볼 때는 몸이 있는 AI니까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로봇이죠. 네. 근데 이제 그 피지컬 AI의 핵심은 그 로봇이라기보다는 이것을 공부하고 익히는 방식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뭐 이 얘기를 조금 더 이따가 하더라도 중요한 포인트는 피지컬 AI가 도입이 어디부터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 예를 들면은 이제 아나운서께서 로봇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로봇이 당장 내 옆에 우리 집에 있다고 그러면 네. 좋을까요? 불편하죠. 조금 불편할 수 네. 있고 힘들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집에 내 옆에 완벽하게 있으려면 네. 이 로봇이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렇죠. 완벽하게 모션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갈 때가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당장 이 로봇이 들어가면 효과를 거두는 데들이 있으니 바로 공장입니다. 공장. 공장. 저희가 아까 네. 이제 화면도 보여드렸었는데 그렇군요. 아마존이 요즘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마존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장에서 실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공장에서 일하는 인력들이 좀 모자란 부분들 분명히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소 같은 경우는 가보더라도 우리나라 노동력들이 모자라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맞아요. 오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시더라도 막 2, 30년 동안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 적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고숙련 노동자로 갈수록 이제 인력이 모자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 피지컬 AI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지컬 AI가 이렇게 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GPU와 훨씬 많은 인프라가 필요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챗GPT는 인터넷에 있는 글자를 아는 수준인데 이 피지컬 AI는 영상을 이해하고 네. 수많은 세계에 대한 그러니까 현실을 이해하는 AI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공부해야 될 양이나 데이터량이 훨씬 많을 거잖아요. 네. 그게 많게 당연히 인프라도 많이 써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쪽이 커지면 진짜로 이 친구가 중학생이 아니라 성인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정말 수많은 인프라가 더 필요할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무조건 피지컬 AI가 잘 돼야 돼요.
근데 피지컬 AI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피지컬 AI도 우리나라가 잘하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로봇 게 관절이나 뭐 네. 네. 근데 그런 거 이제 기술적인 걸 떠나서 네. 시장을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은 테스트 기간이란 말이에요. 피지컬 AI를 테스트할 공장들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현대자동차. 그렇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입장으로 생각하면 미국의 공장이 맞나? 라고 하면은 서비스업이 많지만 그렇게까지 막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공장이 막 그렇게까지 다양한 형태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세계의 공장은 중국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죠. 중국은 중국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아 근데 네. 오늘인가 네. 어젠가 트럼프가 음. 대중 수출 그쵸. 허락했다고. 예. 그러니까 수출을 허락하더라도 그건 네. 칩을 허락하는 수준이지 네. 정말로 우리가 완전히 몰입해서 이 중국 그러니까 뭐냐 그 엔비디아의 모든 실험을 중국화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여전히 이제 눈치를 볼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트럼프의 입이 다른 쪽으로 놀게 되면 이게 또 고민이 되는 그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파트너로 우리나라가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로봇이라고 하는 공장, 말씀하신 로봇팔 같은 게 이미 많이 도입이 돼 있는데 거기 피지컬 AI 개념까지 들어가면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큰 공장들은 이미 인력 부족을 겪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큰 공장 말고도 되게 다양한 형태의 작은 공장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이제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게 피지컬 AI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가 이 GPU를 가지고 잘 해야 그래야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봐라. 한국을 봤더니 이렇게 좋은 사례가 나왔지 않느냐. 너네도 할 수 있어라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감사합니다도 했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걸로 제발 멋있는 사례를 만들어 주세요. 이걸로 제발 삼성, 현대, 삼성 그 하이닉스, HBM 더 많이 만들어 주세요라는 바람도 같이 있다. 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우리가 감사만 할 게 아니라 사실 엔비디아도 우리한테 감사해야 되는. 그렇죠. 서로가 윈윈인 네. 거죠. 서로가 윈윈. 정확하게 네. 말하면. 자,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엔비디아, 오픈AI, 구글 같은 거인들이 벌이는 패권 전쟁에 대해서 숨가쁘게 알아봤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